일본 도쿄에 있는 한 원룸입니다. 캐나다 여성이 이불을 두 겹을 덮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요. 잠시 후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건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의 올리비아입니다.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결심한 것은 18살 때였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본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의 세심한 서비스 문화와 정돈된 도시 환경, 그리고 오랜 전통과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에 큰 관심이 있었죠. 제 인생의 전환점은 18살 때 우연히 접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였어요. 당시 토론토는 한류 열풍이 한창이었죠. 저희 학교 친구들은 BTS와 블랙핑크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K-드라마를 밤새워 보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일본 문화에 더 끌렸어요. K-팝의 화려함보다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고독한 문장들이 제 마음을 더 깊이 울렸거든요. 도서관 한켠에서 발견한 상실의 시대 영어 번역본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친구들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볼 때 저는 하루키의 댄스를 읽으며 밤을 새웠죠. 한국 아이돌의 완벽한 안무보다 하루키가 묘사하는 재즈 음악의 즉흥성에 더 매료되었어요. 그의 독특한 문체와 현실과 초현실을 넘나드는 이야기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죠. 도쿄대학 문학부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도 하루키의 영향이 컸어요. 친구들이 서울로 유학을 꿈꿀 때 저는 하루키의 작품에 등장하는 도쿄의 거리들, 재즈바, 그리고 도서관들을 직접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도쿄대학은 일본 현대문학 연구의 메카잖아요. 도쿄대학 입학이 결정됐을 때 부모님은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죠. 하루키처럼 도쿄의 밤거리를 거닐며 영감을 얻고 언젠가는 그처럼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어오겠다고 생각했죠. 도쿄의 봄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벚꽃을 보며 감상에 젖고 긴자의 카페에서 글을 쓰며 보내는 시간은 완벽했죠. 특히 아침 일찍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벚꽃잎들의 향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여름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습한 공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늘 젖어 있었고 에어컨이 없는 제 원룸은 마치 찜질방 같았죠. 하지만 저녁이면 동네 신사의 여름 축제에 가서 더위를 잊었어요. 스미다강의 불꽃놀이는 제 소설의 주요 장면이 되었죠. 가을은 도쿄에서 보낸 계절 중 가장 아름다웠어요. 메이지 신궁 근처의 단풍은 토론토의 그것보다 더 찬란했고 군고구마 냄새가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쓴 단편 소설은 학교 문해지에 실리기도 했어요. 하루키의 댄스를 읽으며 상상했던 도쿄의 가을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모든 게 제가 꿈꾸던 그대로였죠. 마치 상실의 시대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도쿄대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도서관에서 글을 쓰고 근처 재즈 카페에서 영감을 얻으며 보내는 시간은 제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았죠. 학교에서 사귄 친구 유키는 제가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동네 맛집부터 지하철 노선도 읽는 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줬거든요. 유키와 함께 시부야의 서점들을 돌아다니며 일본어 소설을 고르고 시모키타자와의 작은 바에서 문학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11월 말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이면 창문을 통해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아침에는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워졌죠. 처음에는 단열이 잘 안 되는 제 방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키의 방도 다른 친구들의 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루키의 소설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캐나다에서는 영하 20도여도 집안은 늘 따뜻했는데 도쿄에서는 영상 5도에도 실내가 냉장고 같았어요. 밤새 틀어놓은 난방기는 전기세만 높이고 건조한 바람만 내뿜을 뿐이었죠. 제 살면서 처음으로 실내에서 롱패딩을 입고 지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현실은 하루키의 소설에서 묘사된 낭만적인 도쿄의 겨울과는 너무나 달랐죠. 소설 속 주인공들은 이런 추위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전기장판을 켜고 소설을 쓰면서도 이 추위가 제게 새로운 영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2월이 되자 도쿄의 추위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체온계 확인이 됐죠. 실내 온도가 6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화장실은 더 심각했어요. 변기에 앉는 순간의 충격이란 캐나다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추위였죠. 아침마다의 의식은 마치 극지 탐험가처럼 변했어요. 이불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롱패딩을 침대 위로 끌어당기고 수면 양말 위에 또 양말을 신었죠.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서야 겨우 화장실로 향했어요. 이런 준비 운동이 없으면 아침 일과를 시작할 수 없었거든요. 제 화장대 위에 있던 헤어 오일이 완전히 굳어버린 날, 저는 처음으로 일본의 주거 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젤 타입 화장품들은 하나둘씩 굳어갔고 제습기에는 하얀 성에가 끼었죠. 샴푸와 린스는 꾸덕꾸덕해져서 짜내기가 힘들었고 스킨케어 제품들은 차가워서 바르기가 두려울 정도였어요. 유키는 이런 제 반응이 신기한 듯 했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지내요. 겨울은 원래 추운 거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방에 놀러 갔을 때 보니 정말 이불 속에서 핫팩을 붙이고 노트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동면하는 곰처럼요. 방학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도서관도 문을 일찍 닫았고 집에서 공부하자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거든요. 전기 히터를 켜면 잠깐은 나아지지만 곧 건조해서 눈이 따갑고 목이 아파왔어요. 가습기를 틀면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고 곰팡이가 필까봐 자주 닦아야 했죠. 어느 날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에서 동사로 사망한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읽었을 때 제 방의 온도계가 7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창가에 놓아둔 물병에 물이 살짝 얼어있던 그날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요. 밤이면 이불 속에 들어가 전기장판을 켜고 웅크린 채로 잠들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캠핑 갔을 때처럼 수면 바지 위에 기모 바지를 껴입고 후드티 위에 플리스 자켓을 겹쳐 입었죠. 잠들기 전 마시는 따뜻한 차는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입김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욕실 거울은 아예 하얗게 서리가 끼어서 닦아내야 했고 샤워 후에는 재빨리 수건으로 몸을 감싸지 않으면 온몸이 덜덜 떨렸죠. 이런 게 정말 21세기 선진국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도쿄에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도 일본식 월동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전기장판은 제 생존 필수품이 됐죠.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전기장판 위에서만 생활했어요. 마치 제가 펭귄이 된 것처럼 따뜻한 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려 애썼죠. 밤에는 전기장판 위에서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다시 읽으며 주인공들은 이런 추위를 어떻게 견뎌냈을지 상상했어요. 도쿄에서의 겨울은 마치 수행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히터부터 켰지만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죠. 그동안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려야 했어요. 창문에 맺힌 서리를 바라보며 토론토의 따뜻한 집이 그리워졌죠. 하지만 이런 고난도 언젠가는 제 소설의 소재가 되겠지 하며 위안을 삼았어요. 히터를 켜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어요. 건조한 공기 때문에 목이 아프고 피부가 갈라졌어요. 가습기를 틀면 이번엔 곰팡이가 생기고 제습기를 틀면 다시 건조해지고 한쪽은 너무 건조하고 다른 쪽은 너무 습했으니까요. 방학이 돼서 글을 쓰려고 하는 건 더 큰 도전이었어요. 손가락이 얼어붙어서 키보드를 칠 수가 없었죠. 장갑을 끼고 소설을 쓰려니 자꾸 오타가 났고 결국 도서관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어요. 그곳에서라도 하루키처럼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유키가 추천한 코타츠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다리는 따뜻했지만 어깨 위로는 여전히 추웠죠. 마치 반쪽만 따뜻한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생존법을 터득했어요. 따뜻한 물병 안고 자기, 실내 롱패딩, 수면 양말 겹겹이 신기. 이런 게 정말 제가 꿈꾸던 도쿄 생활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캐나다로 돌아가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소설가를 꿈꾸며 온 유학생이 추위 때문에 도망가다니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게다가 이런 고난도 언젠가는 좋은 글감이 되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본에 와서 놀란 건 일본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었어요.
방학을 맞아 한옥 체험을 가게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죠. K-팝과 드라마로 시작해서 이제는 전통문화까지. 유키는 한국의 모든 것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하루키의 작품을 탐독하던 제게 유키의 한국 사랑은 약간 의아했죠.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하는 마음으로 유키의 권유로 함께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죠. 도쿄도 이렇게 추운데 위도상 더 북쪽에 있는 한국은 얼마나 춥겠어요. 하지만 한옥 체험만큼은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인터넷에서 본 전통 가옥의 고즈넉한 모습이 소설에 나올 법한 풍경 같았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10도였어요. 도쿄의 영상 5도보다 훨씬 추운 날씨에 제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았죠. 북촌의 한 한옥 스테이에 도착했을 때 이 얇은 벽들이 과연 추위를 막아줄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발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마치 따뜻한 물이 흐르는 것 같았죠. 도쿄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따뜻함이었어요. 한옥 주인장님께 여쭤보니 온돌이라는 거예요. 바닥 전체를 데우는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밤새 포근하게 잘 수 있었어요. 도쿄에서처럼 몸을 웅크리지 않아도 됐고 전기장판 없이도 따뜻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공기가 건조하지 않았어요. 도쿄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에 한기도 없었고 창문 근처에 가도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때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요. 하루키의 소설만 파고들면서 정작 이웃나라의 문화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전혀 다른 남방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 수천 년에 걸쳐 온돌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발전시켜왔던 거죠. 유키가 한국에 매료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신비롭고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 다음 소설의 배경은 서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도쿄에 돌아가자마자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매일 아침 체온계를 확인하며 시작하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루키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었던 제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대신 따뜻한 온돌이 있는 한국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쿄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결정했을 때 부모님은 놀라셨죠. 하루키를 좋아해서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도쿄대를 그만둔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섰어요. 문학은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지만 이 추위 속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서 서울의 여러 대학에 지원서를 넣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죠. 도쿄보다 더 추운 곳이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한옥 스테이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을 믿기로 했어요. 기숙사에 도착한 첫날, 3월의 추위가 생각보다 혹독했어요. 한국에서는 꽃샘 추위라고 한다더라고요. 영하권까지 떨어진 온도의 한파에도 실내는 따뜻했어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온도였죠. 더 이상 전기장판 위로만 움직일 필요도 없고 실내에서 롱패딩을 입을 필요도 없었어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도쿄의 차가운 원룸에서 벗어나 서울의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달랐죠. 아침마다 체온계를 확인하던 습관도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더 이상 실내에서 롱패딩을 입을 필요도 없었어요. 룸메이트 수진이는 제 적응을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은 물론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도 하나하나 알려줬죠. 특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뜨거운 한국 음식들은 겨울을 이기는 새로운 방법이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달랐어요. 도쿄에서는 장갑을 끼고 타이핑을 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따뜻한 실내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죠. 덕분에 한국 문학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었어요. 특히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황성영의 객지는 제게 새로운 문학적 영감을 주었죠. 주말이면 수진이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어요. 북촌의 한옥 카페에서 책을 읽고 광화문이 서점들을 돌아다니고 홍대의 작은 재즈바에서 음악을 듣곤 했죠. 도쿄와는 다른 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서울만의 문화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봄이 되자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 찼어요. 도쿄에서도 벚꽃은 아름다웠지만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즐기는 서울의 벚꽃은 더욱 특별했죠. 도서관 창가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며 저는 제 첫 소설의 초고를 완성했어요. 서울의 여름은 도쿄와는 또 다른 경험이었어요. 습도 높은 도쿄의 여름밤에는 에어컨 없이 잠들기가 힘들었는데 서울의 아파트와 기숙사는 중앙 냉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쾌적했죠. 특히 지하철은 도쿄보다 시원했어요. 도쿄 지하철에서는 땀을 흘리며 서 있어야 했지만 서울 지하철은 마치 이동하는 냉장고 같았죠. 더운 여름날 수진이는 저를 한국 드라마의 세계로 인도했어요. 처음에는 별에서 온 그대를 보여줬는데 이게 시작이었죠. 도쿄에서는 하루키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드라마 속 서울의 풍경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응답하라 시리즈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이야기 구조가 한국 드라마의 매력으로 이끌게 했어요. 레트로한 감성과 음악, 그리고 가족애를 다루는 방식이 신선했죠. 드라마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어요. 수진이와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를 따라하고 유행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 코드를 이해하게 됐죠. 도쿄에서는 하루키의 책을 영어로 읽어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됐어요. 방학 때는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다니는 재미에 빠졌어요. 응답하라 1988 속 골목을 거닐고 남산타워에서 별그대의 장면을 재현해보고 드라마는 제게 서울을 더 친숙하게 만들어주었죠. 이제는 제 글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하루키식의 몽환적인 문체 대신 한국 드라마처럼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졌거든요. 도쿄의 고독한 겨울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서울의 따뜻한 여름을 거치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서울의 가을은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도쿄의 단풍도 아름다웠지만 북한산과 남산의 단풍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특히 경복궁의 단풍은 마치 수채화 같았어요. 수진이와 함께 고궁을 거닐며 찍은 사진들은 제 소설의 표지가 될 것 같았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단풍을 보고 있노라면 도쿄대 시절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은 실내에서 따뜻하게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죠. 겨울 방학 때는 수진이가 저를 할머니 댁에 초대했어요. 전라도 시골의 한옥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께서 따뜻한 식혜를 내주셨죠. 방바닥은 도시의 온돌보다 더 따뜻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아궁이에 직접 장작을 떼서 방을 데우신다고 하셨죠. 저녁이면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골의 정취, 할머니의 구수한 사투리, 장작 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제 새로운 소설의 소재가 되었죠.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와 장아찌를 먹으며 저는 한국의 진짜 겨울을 경험했어요. 마당에 쌓인 눈을 보며 수진이와 눈사람을 만들었죠. 영하 15도의 추위였지만 집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밤이면 이불을 깔고 수진이와 함께 누워 별을 보았는데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죠. 시골의 겨울밤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댁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어요. 이곳에서 느낀 정과 따뜻함은 제가 했던 어떤 경험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었죠. 도쿄의 추위가 저를 서울로 이끌었다면 서울은 저를 한국의 진정한 겨울로 인도해준 셈이에요. 겨울 방학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도쿄에서 서울로 간 제가 걱정되셨는지 부모님께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신 거예요. 부모님의 첫 한국 방문이었죠. 제가 처음 한옥 스테이를 경험했던 것처럼 부모님도 온돌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엔지니어셔서 온돌 시스템의 과학적 원리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이런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토론토에도 도입할 수 있을 텐데 하시면서 호텔 바닥을 살피고 사진도 찍으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찜질방에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문화가 신기하면서도 좋으셨나 봐요. 토론토의 스파는 이렇게 아늑하지 않아. 라며 찜질방에서 몇 시간씩 보내셨죠. 부모님과 함께한 서울 관광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도쿄에서 고생하던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지
실내외 온도차가 클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서울의 건물들이 모두 따뜻하다는 걸 경험하시곤 안심하시더라고요. 토론토로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도 온돌 시스템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이야. 어머니도 동의하셨죠. 추운 캐나다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니? 부모님의 방문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도쿄 생활을 포기하고 서울로 온 제 선택을 이해하시게 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부모님도 왜 제가 이곳을 선택했는지 아시게 된 거죠. 토론토에서도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 웃음이 났어요. 도쿄의 제 원룸이 생각났어요.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을 때 건축공학을 전공하는 민수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민수 선배는 제게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었어요. 일본은 지진이 잦다 보니 유연성이 높은 목재 건축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대요.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이 흔들리며 충격을 흡수해야 하니까요. 반면 한국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게 더 중요했기에 열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돌과 흙을 주로 사용했다고 해요. 일본 가옥의 특징인 타타미나 미다지무는 모두 여름철 통풍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습한 여름을 견디기 위해 공기가 잘 통하도록 설계한 거죠. 반면 한국은 겨울철 보온에 초점을 맞춰 온돌이 발달했대요. 더 놀라웠던 건 최근 유럽에서도 온돌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추운 나라들이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대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쾌적한 난방 방식이라고 인정받고 있다고 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편리함에 매료되고 있어요.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처리되는 문화는 정말 놀라워요. 택배는 다음날 도착하고 음식 배달은 30분이면 오고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도 3분이면 나오죠. 지난 방학에 캐나다에 다녀왔는데 그때 한국의 빠른 템포가 얼마나 편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토론토의 식당에서 20분을 기다려도 주문을 못 받고 택배는 일주일 넘게 기다리고 은행 업무를 보려면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모바일로 해결되는 일들을 캐나다에서는 아직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게 답답했죠. 한국의 카페에선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토론토의 카페들은 콘센트조차 찾기 힘들었어요. 늦은 밤에 공부하고 싶을 때도 24시간 카페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한국의 스터디 카페 문화가 얼마나 편리했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특히 대중교통의 차이는 컸어요. 토론토의 지하철은 자주 지연되고 배차 간격도 길었는데 서울의 지하철은 항상 정시에 도착하고 몇 분만 기다리면 다음 열차가 온다는 게 너무 좋았죠. 심야버스도 있고 택시도 앱으로 쉽게 부를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결심했어요. 대학원에서는 한국의 현대문학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한일 비교문학도 공부해보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싶거든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유학지가 아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빠르고 편리한 생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익숙해진 이 도시의 리듬. 모든 것이 제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시고 오히려 은퇴 후에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실 정도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가깝지만 겨울이 굉장히 춥다니 신기합니다. 우리의 온돌은 정말 세계 최강이죠. 한국에서의 남은 대학과 대학원 생활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